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이번 주는 스포츠 윤리에 대해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포츠 윤리는 사실 제가 뭐 어떤 수업, 제가 맡고 있는 어떤 수업이든지 간에 꼭 한 주 정도는 제가 이 스포츠 윤리를 특강식으로 해서 꼭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번 주는 스포츠 윤리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포츠 윤리란 마- 어, 일반 윤리학에서 파생된 그런 학문이 되겠죠. 심리학이 심리학에서 파생돼서 스포츠 심리학이 생기고 생리학에서 파생되어 스포츠 생리학이 생기는 것처럼 일반 윤리학에서 스포츠와 일반 윤리가 합쳐져서 스포츠 윤리라는 이제 주제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일단 스포츠 윤리란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좋은 것보다는 옳은 것을 택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굿, 좋은 것보다 right, 옳은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스포츠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모두가 함께 즐기는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이러한 태도들을 바탕으로 규칙을 지키고 팀워크를 발휘해야 합니다. 이처럼 스포츠를 행하며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나 이치를 스포츠 윤리라고 합니다. 스포츠 윤리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경쟁과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고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는 것들, 도핑 같은 것들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스포츠와 불평등 같은 경우, 이것은 뭐 성차별, 인종차별, 장애차별 등등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환경과 동물 윤리입니다. 제가 잠시만 끊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환경과 동물 윤리 같은 것들. 이 환경과 동물 윤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올림픽이라든지 뭐 월드컵이라든지 뭐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를 이제 치르게 되면 경기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기장 같은 것들을 건설을 할 때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뭐 죄 없는 동물들이 희생되기도 하고 환경을 파괴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환경윤리, 동물윤리 단체들과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 대표적으로 이제 다루는 학문이죠. 스포츠와 폭력입니다. 코치가 지도자가 선수들을 폭행한다든지 선배가 후배들을 폭행한다든지 이러한 것들 단 비단 이제는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폭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관중의 스포츠맨십입니다. 물론 관중들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 선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관중들도 이 지나친 팬심에 팬심에 의해서 이 스포츠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훌리건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들 수 있겠죠. 그 다음 스포츠 지도자 윤리, 그 다음에 불법 도박, 그리고 심판 윤리. 심판, 물론 경기장에서는 심판의 말이 곧 법이겠지만 심판들도 사람인지라 가끔 뭐 편파 판정이라든지 이렇게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고는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운동선수들 은퇴 후에 그
삶입니다. 운동선수들은 평생을 거의 대부분 운동만 했기 때문에 그 운동 외에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운동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도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 설계를 해주고 그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스포츠 윤리에서 다루는 학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대표적인 것들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렇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포츠 윤리에 해당하는 뭐 사례라든지 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토대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이겨야 한다 라는 주제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1등 지상주의는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사고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고는 작게는 흔히 볼 수 있는 심판 판정에 대한 항의나 안 좋은 모습을 보인 선수에 대한 질책 등의 행동으로 구체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극단적으로 구체화되는 경우에는 선수 구타나 이런 것들이 허가되지 않은 도핑, 나아가서 심판 매수와 같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스포츠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은 아마추어리즘이 기반이 되어야 할 대학 스포츠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스포츠 사회에서는 반드시 근절되고 없어져야 될 것들입니다.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이들은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단순히 이들을 비난하기만 하여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비윤리적인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행위자 개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왜 그러한 행위를 하는지 우리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살기 위해 이긴다. 대체 감독과 선수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겨야만 살기 때문입니다. 즉 지나친 1등 지상주의가 만들어낸 행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만 명에 달하는 축구 선수들 중에 프로리그에서 뛰는 선수는 고작 수백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 프로 세계가 잘 돼 있는 축구 정도나 되니 그 정도지, 이 정도지 프로가 없는 비인기 종목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바늘구멍 뚫기보다도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감독과 같은 지도자의 경우에는 그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최고의 선수라고 불리던 그들도 30살을 훌쩍 넘기면서 금방 은퇴를 하게 되는 것이 이 스포츠의 세계인데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직업 수명이 특히 짧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모두 지도자가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선수로서는 최고로 대우받던 이들도 지도자로 성공하려면 정말로 몇 자리 되지 않는 지도자 자리를 놓고 또 새로운 바늘구멍을 또 뚫어야만 합니다. 이 바늘구멍을 뚫지 못하는 이들은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운이 좋으면 그 선수 시절에 유명했던 인지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뭐 식당이나 뭐 개인 사업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이들은 이렇기 때문에 이들은 죽기 살기로 이겨야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기는 데에만 목숨 걸지 말라고 무조건 그들에게만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냉정한 프로스포츠 1등 지상주의, 이겨야만 살아남는 이러한 스포츠 현장의 상황들이 이런 스포츠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 숨통을 틔워주도록 하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선수들 은퇴 후의 삶, 운동과 학업의 병행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그들을 올가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들의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운동만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미리부터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선수들이 스포츠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들이 운동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운동선수에게는 그저 운동만 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학창 시절에도 운동부, 이런 아이들은 정규 수업 시간에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시험이 있는 날이나 이따금씩 운동을 쉬는 날에만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학교는 법제상 의무 교육의 장이기에 할 일 없이 형식적으로만 나오는 곳일 뿐, 이처럼 운동을 택한 이들은 자연스럽게 학업과도 멀어지고 교우 관계도 협소해지면서 운동만이 그들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유소년 시절부터 학업을 반드시 병행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공부가 최고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학생 때 쌓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은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동이 아닌 다른 길도 있어 그들의 숨통이 트일 때 그들도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요즘 최근 시행되고 있는 초중고 스포츠 주말 리그제는 제 생각에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물론 아직 조금은 형식적이기도 한 면도 있고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좋은 취지에서 출발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합니다. 최근 이른바 공부하는 운동부도 이러한 생각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는 대학 시절 소위 특기생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수업을 열심히 듣고 운동과 함께 학업에도 충실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운동 능력을 크게 떨어뜨릴 만큼 우려할 만한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운동선수인 학생들이 학업에도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고요. 이는 학생 선수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결국 최종 결정자는 선수 본인이라는 주제입니다. 사회 환경과 이런 구조가 비윤리적인 행위가 나타날 수 있게끔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
실제로 행위를 하는데 이르는 건 선수 개개인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오로지 사회 구조 때문이라면 대다수가 언제나 그러한 일을 저질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제로 저지르는 건 몇몇의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경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입니다. 선수 본인도 1등 지상주의에 젖어 또는 사회 때문이라는 핑계를 방패 삼아 안이한 태도로 비윤리적 행동을 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 정도 윤리를 어긋나는 행동쯤은 괜찮겠지라는 이런 안이한 태도가 조금씩 커지다 보면은 결국 극단적인 행동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중으로서 또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1등 지상주의보다는 패자도 경기에서 진 자들도 인정받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선수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관중들도 바뀌어야 합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다양한 사건을 일으켜서 논란이 이런 대상이 된 선수를 보고 운동선수가 운동만 잘하면 되지라고 이야기하거나 경기를 잘하면 용서해 준다라고 하면서 잘못을 저질렀어도 이기기만 하면 괜찮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우리 자신에게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모여서 잘못된 스포츠 현장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 이겼을 때만 칭찬할 것이 아니라 졌을 경우에도 열심히 경기에 상대팀 선수들과 대하는 모습으로 관중에게 즐거움을 준 운동선수들을 향해서 승자던 패자던 박수를 보내는 선진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승리를 경기에서 이기는 것을 무슨 면죄부 마냥 생각하지 않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러한 도덕 시간에나 나올 법한 붕 떠있는 이상주의자의 이야기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 한 명 바꾼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나 하나쯤이야가 우리가 삶에서 지향하여야 할 태도라면 최소한 나 하나부터라도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수적 천석이라고 했습니다. 나부터 그리고 내 주변부터 조금씩 바꿔나간다면 언젠가 우리 사회 분위기가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 아닌 패자들도 기억하는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월드컵 페어플레이 상을 아시나요? 월드컵 축구 대회에는 페어플레이 상이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16강에 진출한 팀들을 대상으로 반칙, 경고, 퇴장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매겨 최고의 페어플레이를 한 팀에게 주는 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이 페어플레이 상의 존재를 잘 모릅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스페인이 우승한 것은 사람들이 다 알아도 우리나라가 페어플레이 팀 2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대회 준우승을 했다면 아마 어린아이들도 다 알 것입니다. 페어플레이상 제도를 더 많은 종목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 경기 전 페어플레이기가 들어간다고 해서 저절로 페어플레이가 정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일 경기에 이기는 것보다 페어플레이에 더 큰 이득이 부여가 된다면 스포츠 경기의 분위기가 지금과는 사뭇 달라질 것입니다. 병역 면제 혜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까지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같은 조건의 경우 결승전과 같이 혜택이 걸려있는 경기에서 해당 선수들은 당연히 상당히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경기를 즐기면서 건전한 경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이겨서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페어플레이상 수상자나 페어플레이 팀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해당 선수들은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경기를 즐기면서 기량 발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긍정적 의미에서 금메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이기는 것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건전한 경쟁을 통해 기량을 겨루고 승자가 영광을 차지하는 것 또한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매력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로지 이기는 것, 1등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앞에 언급한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노력해 나간다면 선수, 관중 모두 스포츠를 통해 승패 결과와 상관없이 즐거움과 감동을 우선적으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다음 문제라던 신선의 노래의 한 구절같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팬이라는 이유로 많은 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팬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용인되어야만 할까요? 도대체 누가 그들에게 그러한 무소불위의 힘을 부여했느냐는 말입니다. 물론 팀을 응원하는 이로서 어느 정도 불만을 표출하고 비판을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상에 비판하는 투의 글을 게재한다든가, 정당하게 부진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경기장에 거는 정도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지만, 육두문자를 서슴지 않는 비난을 위한 비난, 인신공격, 나아가 폭행 등의 행동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단순히 선수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언행을 하거나 육두문자를 날려대며 비아냥거린다면 속사정이 어떠한지는 몰라도 방법이 잘못되어서 누구도 그 속사정을 알아주지 않을 때,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훌리건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훌리건은 싸움이나 일삼는 영국 런던의 불량배들을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좁게는 축구 경기장에서, 넓게는 축구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에서건 난동을 부리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훌리건은 축구를 광적으로 사랑하는 유럽이나 남미 등지에서 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쉽게 상상할 수는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여러 행동들은 외국의 훌리건들이 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과격한 행동으로 다른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스포츠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훌리건 같은 축구 팬들, 이러한 스포츠 팬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외국처럼 팬들이 선수를 폭행한다던가 이런 신체적인 그런 폭행뿐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국내처럼 인터넷을 통한 비난, 인신공격, 정신적인 폭행 등의 행동 역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관중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에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에 대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경기장에 난입을 하거나 부진에 빠진 선수들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 같은 것들이 언론에서 희화화된다든가 또는 인터넷상에서 이런 이들의 행동을 영웅시하는 분위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오히려 계속해서 누군가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하도록 조장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이들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 경기 중 누군가가 경기장에 난입하는 일이 생긴다면 경기를 진행하는 측에서는 확실하고 강하게 통제하여야 합니다. 언론은 결코 이를 재미있는 일처럼 보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이 경기장 난입은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선수를 향한 욕설이나 인신공격도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 정신을 몰각하고 이런 비윤리적인 행동을 보인 이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적어도 이들을 보고 따라하는 이들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법적인 처벌과 이러한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다수가 관중인 우리 자신이 직접 만들어가는 태도일 것입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을 한번 되짚어 보면은 대한민국의 12번째 선수 이른바 붉은 악마는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 주변은 수십만 명이 만든 붉은 물결로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외신들은 연일 이 상황, 이 장관을 대서특필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세계인들이 더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은 이 붉은 물결이 지나간 뒷자리였습니다. 수십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도로를 뒤덮었음에도
그들이 머문 자리에는 쓰레기가 거의 남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거리 응원을 했던 사람들 사이에는 내가 머문 자리는 반드시 치우자라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고, 이 룰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히 지켜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기장에 있던 관중이던 거리 응원을 하던 응원단이던 모두 건전한 응원 문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는 일도 거의 없었고, 오히려 우리나라를 찾아온 손님들이라며 그들을 환대하고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경기에 졌다고 선수를 비난하고 욕을 하는 모습도 거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축구도 최고, 응원도 최고라며 우리 대한민국을 치켜 세웠습니다. 18년이 지난 지금 스포츠를 관람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지 한번 팬으로서, 관중으로서, 스포츠를 좋아하는 국민으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대회 성적을 보면 이미 스포츠의 수준이 어느 정도 상위권에 올라선 국가입니다. 또한 최근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야구는 엄청난 관중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우리 스포츠는 정말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성숙한 관중 문화라는 이러한 내실을 다지지 않는다면 우리 스포츠 문화의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관중은 더 이상 스포츠의 주변 인물이 아닙니다. 이제 관중은 선수와 함께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심 인물이자 핵심 인물입니다. 따라서 스포츠 문화의 중심 인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숙한 관중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승부 조작과 불법 도박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전에 국내 프로스포츠 리그에서 있었던 승부 조작 사건은 아주 많은 스포츠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또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국가대표까지 지냈던 선수들까지 연루가 되면서 파문은 일파만파 커져만 갔습니다. 이것은 비단 프로스포츠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 유명한 e스포츠 선수가 승부 조작을 하면서 e스포츠계에서 퇴출되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승리를 얻기 위한 선수들의 뜨거운 집념, 승리를 염원하는 관중들의 순수한 열정을 무참히 짓밟는 승부 조작, 이것은 정말 범죄입니다. 그냥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승부 조작은 스포츠 팬을 기만하는 가장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스포츠에서 만약 경기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열광하는 그 스포츠 경기가 마치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미리 짜여 있는 시나리오대로 행해진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열광하는 스포츠 경기가 결과를 미리 알고 있다면 그 과정을 모두 보더라도 우리가 스포츠에 열광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결과가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더라도 그 허탈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점이 스포츠의 가장 큰 매력이자 우리가 스포츠에 가장 열광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스포츠를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칭합니다. 결국 승부 조작은 미리 각본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경기를 관람하는 팬들 그리고 관중들에게 스포츠의 가장 큰 매력을 빼앗아가는 행위입니다. 또한 승리를 위해서 집념하고 매진하는 스포츠맨과 스포츠 선수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아주 몰지각한 행위입니다. 대부분의 승부 조작이 선수들에게 고의 실책을 주문하여 경기 결과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고 이렇게 하여 번 돈의 일부를 그 해당 선수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결과를 알 수 없다는 데에서 출발하는 터라 역사적으로 내기 도박과는 내기 도박이 사실 예전부터는 조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도박과 관련된 승부 조작은 이 스포츠계의 아주 오래된 고민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축구로 유명한 유럽의 이탈리아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한때 승부 조작으로 굉장히 큰 홍역을 치른 적이 있었고 미국 메이저리그와 대만 프로야구도 승부 조작 문제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이미 지난해 e스포츠를 비롯하여 수차례 승부 조작이 논란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오래됐다고 해서 이 문제를 결코 그냥 두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과거에 논란이 됐음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불법 도박과 승부 조작 문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해왔습니다. 한 유명한 축구 감독은 승부 조작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감독의 우려가 현실이 되자 그제서야 비로소 조사에 착수하고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일찍 승부 조작에 대처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그런 실수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대처를 한다면 최소한 앞으로의 더 큰 문제 확산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종목 그리고 구단의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서 쉬쉬하며 약한 수위의 내부 징계를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꼴이 됩니다. 우리 스포츠계에서 여러 문제들이 계속해 반복되는 데에는 이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약한 처벌만 받고 쉽게 복귀할 수 있다면 잘못을 저지르는 이들이 계속하여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일으킨 이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입니다. 엄한 형벌일수록 그 위화력 또한 큽니다. 승부 조작을 범한 선수들에게는 좀 더 강력한 형벌을 가해서 잠재적 실수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는 예전에 국무회의에서 승부를 조작한 이들을 더욱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는 주목할 만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구단이나 해당 협회의 징계 수위도 더 엄해져야 합니다. 특히 주동적으로 승부를 조작한 이들은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고요.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정당당하고 깨끗한 승부이기 때문에 고의로 이를 무너뜨린 자들은 스포츠 세계에서 격리해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처벌이 물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면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은 감독, 선수 등 업계 관계자들과 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승부 조작에 참여한 이들을 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이들이 드물 것입니다. 실수 몇 번 하고 큰 돈을 거머쥘 수 있기에 그 실수 몇 번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승부 조작은 엄연한 범죄이고 특히 스포츠 정신을 몰각하고 팬들을 기만하는 악질의 행위입니다. 그들에게는 실수 몇 번일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경기 결과가 뒤바뀌면서 금전적 이득을 보는 이가 생기고 수많은 팬들이 실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자 스스로가 이 점을 확실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린 선수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학원 스포츠에서부터 기본적인 윤리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스포츠맨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검은 손의 유혹을 뿌리친다면 승부 조작은 근절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감싸면서 종목 겨루기나 팀 겨루기를 하기보다는 승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파문으로 인하여 타격을 입은 무고한 다른 선수들을 응원해 주는 것이 팬과 관중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장을 찾아 변함없이 선수들을 향해 응원을 해준다면
선수들은 팬들의 사랑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승부 조작과 같은 행위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 보도가 자극적 기사 내기에만 급급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 보도는 문제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성하고 대책을 세우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협회, 감독, 선수, 팬, 이들이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낸다면 줄기를 잘라내고 언젠가는 뿌리를 뽑아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좀 더 학문적으로 조금 더 이 철학적인 면에서 제가 접근을 해서 또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까지는 스포츠 윤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또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렸다면, 논의 대상인 스포츠 현상은 스포츠 윤리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과 그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스포츠에서의 윤리 문제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수의 약물 복용이나 구타 사건, 부정 입학, 규칙 위반 등과 같은 엘리트 스포츠 분야를 넘어 스포츠 도박, 환경 오염 등의 대중 스포츠 분야에서도 윤리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스포츠 현장에서의 윤리적 문제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없고 그 기준 또한 불명확합니다. 이는 스포츠에 있어서의 윤리 문제에 대한 진단을 단순히 행위의 과정만으로 또는 결과만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회적 판단과 개인적인 자율성, 그리고 스포츠의 보편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스포츠 현상에서의 윤리적 문제를 형태별로 구분하면, 첫째, 결과 지향에서 비롯된 윤리 문제. 이는 승패로 귀결되는 경기의 결과, 경기에서의 부정행위, 부정선수, 승부 조작 등의 성적지상주의와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둘째로, 과정의 정당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는 훈련 과정과 경기의 참가, 그리고 관중의 관람 문화 등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세 번째는 스포츠 상업화의 문제입니다. 이는 스포츠 현장의 주체가 스포츠 행위자가 아닌 돈, 즉 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된다는 것이 문제의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중매체의 일탈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이는 대중매체가 객관적인 사실 보도 외에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왜곡되고 과장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개인의 신체 및 정신적, 소외 등을 조장하는 주체가 사회이고 사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포츠 현장에서의 윤리 문제는 다방면에서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되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도덕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행위해야 하는가에 대한
도덕적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윤리 또는 도덕의 문제는 인간의 상호 관계를 보편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원리, 가치 및 규범을 부여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포츠 윤리는 사회적 환경, 인간의 상호 관계 등에 따라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시간적인 맥락과 공간적인 맥락에 따라 사회의 가치와 규범, 그리고 기준 등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포츠 윤리의 정초를 위한 윤리 문제의 설정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고 스포츠에서의 행위 규범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스포츠 윤리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에서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스포츠에서 보편적 가치를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개인과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을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덕의 문제는 행위의 전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제기되지 않는 반면에 스포츠에서와 같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 즉 행위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심각하게 제기됩니다.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선수는 우선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능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만 하는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도덕적 판단의 궁극적인 접점은 자아, 즉 개인의 이성입니다. 인간 이성은 본성적으로 도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로부터 도덕 법칙이 파생됩니다. 이 도덕 법칙이 칸트의 그 유명한 정언명법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스포츠 현상에서의 보편성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결국 의무론적 윤리가 스포츠에서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또한 행위의 입장에서 본다면 동기는 원인이 되나 행위 뒤의 것은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동기는 과거에 속하나 결과는 미래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기는 동기주의인 자아의 문제이나 결과는 언제나 사회적인 객관성을 갖고 나타납니다. 동기는 한 사람의 신념일 수 있고 언제나 자아의 개체성에서 출발을 하게 되지만 결과 같은 경우는 항시 전체성을 띠고 나타나게 됩니다. 자아의 내적 요소가 사회의 외적 내용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동기는 언제나 정신 및 사상적인 것이기 되기 쉬우나 결과는 물질적이며 시공간적인 구체성을 띠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와 결과에 대한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인정해야 할 숙제이자 과제인 것입니다. 스포츠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행위의 동기와 결과 때문에 스포츠 윤리의 보편성이 쉽게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보편성을 추구할 수 있는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스포츠에서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스포츠 윤리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스포츠 윤리에 대한 관점은 행위와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 현상에 대한 이해를 사회 또는 개인으로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스포츠 윤리에 대한 기준은 사회적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공동체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즉 스포츠 행위자도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과정, 동기에 대한 도덕적 보편성이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부족함이 부각되어서는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윤리의 지향점입니다. 윤리적 활동은 행위자와 타인 두 주체의 활동이라고 한 학자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떠한 윤리 이론이든 건전한 윤리 이론이 되고자 한다면 이 두 주체에 대한 공정한 입장을 요구받습니다. 만약 어떤 하나의 이론이 두 주체 중 한쪽의 부당한 처우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이론은 결점이 있는 이론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바로 상식적 도덕성과 칸트식 도덕성, 그리고 공리주의는 행위자의 이익과는 무관한 평가적 태도를 가지며 더구나 부당한 처우조차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주체 사이를 완벽하게 동일화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처럼 윤리 담론의 핵심에는 개인 주체와 사회 구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개인 주체의 자유의지를 긍정하면서 어디까지가 주체의 의무이며 어디까지가 사회적 책임인가라는 문제의 해결이 핵심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윤리 담론은 주체의 의무를 문제 삼는 개인 윤리와 사회 구조의 책임을 문제 삼는 사회 윤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기존의 윤리 담론이 개인의 윤리의식,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는 의무론적 윤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개인의 윤리 행위를 평가하고 규정할 수 있는 행위 준거에 대한 담론이 주류를 이뤘지만 이는 윤리 현실에서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현대사회에서의 스포츠는 지나친 상업주의와 승리지상주의에 의해 윤리 문제가 심각하여 이해 해결을 위해서는 전통적 관념에 기초를 둔 개인적 수준의 문제뿐 아니라 집단의 도덕적 수준의 문제로도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답을 덕 윤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덕에 대한 표준적 견해, 결과주의식 견해, 목적론적 견해, 상식적 견해가 제기되고 있듯이 복합적인 추론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삶은 모두 그 시간성과 장소성, 역사와 사회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것들이 그대로 문화와 윤리의 내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정신적 세계인 것입니다. 이처럼 스포츠 행위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는 개인과 타자, 결과와 과정, 시간과 장소 등의 맥락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스포츠에서의 주체는 스포츠 행위와 행위자이고 이를 통한 해석과 그의 규범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스포츠 윤리의 지향점은
보편성이라는 큰 과제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스포츠 윤리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스포츠 윤리의 대표적인 사례와 그에 관련한 그 지향해야 하는 것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포츠 윤리와 관련된 재문제, 그리고 보편적 가치, 그리고 스포츠 윤리의 지향점까지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스포츠 윤리의 지향점은 보편성이라는 큰 과제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이 마지막 장의 결론이 되겠고요. 내용이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스포츠 윤리는 어떠한 수업이든지 한 번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어떠한 과목이든지 간에 스포츠 윤리에 대해서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스포츠 윤리에 대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